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지금은 7시 20분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 방송을 마치고 학교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허그 전세대출이 전세 사기의 원흉이다 라는 썸네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새 전세 사기가 너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전세라는 제도 왜 생겨났을까요? 음, 사실 투자하신 거죠. 전세를 준다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본인의 집을 전세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세를 주시기 위해서 집을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한 사람과 그리고 임대가 필요하신 꼭 반드시 집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시거나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보다는 조금 더, 좀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익관계가 맞아서 생긴 게 전세라는 제도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서로 간에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서로 간의 시너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 아구가 맞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고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규제가 심해지면서 음, 전세가가 폭락을 하고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월세 반전세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소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세 제도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80% 받으면 사실 월세보다 비싼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20, 30대 젊은 청년분들은 처음 접해보는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은행에서 8번에 걸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어찌됐건 기준금리가 3.5%라는 것은 20, 30대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높은 금리이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전세 월세로 이전을 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최초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전세 대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느꼈던 거는 현장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2019년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허그에서 출시한 전 정권에서 출시한 대출이죠. 청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소위 말해 후합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그리고 군대를 복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고요. 연봉 3,500 이하이실 겁니다. 연봉 5천인가 3,500만 원인가 정확한 것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봉 3,500만 원 이하면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직장에 대기업은 안 됩니다. 중견기업은 가능합니다. 공기업도 안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 달 이상만 다니면 이제 월급 급여 멍세서 딱 한 달짜리만 있으면요. 전세 대출을 내줍니다. 신용 보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히려 너무 많아도 내주지 않습니다. 최대 100% 상품이 있고요. 80% 상품이 있는데 뭐 금액의 한도는 1억입니다. 최대 1억까지 전세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 투룸의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임대인분도 인지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제 정책적으로 임차인분들한테 전세 대출을 이만큼 내주는구나. 1억까지는 전세 대출이 나오니까 1억은 받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세금의 시세가 2019년, 2020년도만 해도 전세 시세가 영등포 기준으로, 제가 영등포에 있으니까요, 약 8천에서 1억 정도 됐었습니다. 기본 5평 정도의 원룸이요. 근데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출시되고 나서 신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신축의 전세금이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약 20%에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거의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오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전세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때부터가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것이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청년분들에게요. 근데 그리고 금리가 1.2%입니다. 1억을 전세 대출을 내면 한 달에 12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나갈 리가 없죠. 그래서 월세는 정말 수요가 거의 100% 중에 10% 정도 있을까 말까였고요.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전세만 찾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정책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최초 초기에는 장려했습니다. 임대를 안정화한다라는 목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다양한 혜택을 줬거든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리고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 준다던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장려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보증보험, 주택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화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제도가 의무 가입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보증보험이 2차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죠. 전세대출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청년들의 전세대출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중소기업 청년대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2차적으로 폭발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게 주택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화입니다. 사실 이때는 금리가 되게 엄청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가 엄청 거의 제로 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낸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출을 낸다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월세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국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장려하면서 보증보험 제도라는 것을 의무화했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리도 싸지, 보증보험도 내주지. 사실 자기가 은행에 가서 저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을 만큼 대출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전세를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분들은 이제 사실 깨끗한 신축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근데 요런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요번에 발생된 게 전세 사기고요. 사실 이 전세 사기가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이유가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분양은 받지 않고 전세로 임대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이제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임대차 3법이 발의되면서 2 플러스 2 전세의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서 기존에 살고 계시던 임차인분들은 사실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사실 신규로 유입되려고 하시는 신규 임차인분들은 전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죠. 그러면서 신축으로 내몰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간파한 일부 몰지각한 사기꾼들이 신축을 전세가를 매매가 수준으로 높여받으면서 전세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시세보다 높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임차인분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사실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부분은 그 신축에서 전세를 맞출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 홍보가 보증보험이었습니다. 보증보험 100% 가입, 안전한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죠.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주택임대 사업자이다,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이다, 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세가를 높여 받으면서 전세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의무 가입으로 만들어 놓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것을 허그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보증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면 되는지 초기에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을 때 허그 담당자들조차도 잘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는지 아직 정부에서 정책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다. 저희 본인들도 아직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 정말 혼선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감정평가서가 가장 주요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됐습니다. 감정평가서가요, 감정평가서대로 전세금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매매가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전세가를 책정을 해놓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감정평가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제 사실 감정평가서의 발행 절차나 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알 길이 없지만 주변 시세보다 분명히 높은 전세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을 들면 되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이율도 낮고 전세 대출의 이율도 낮고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보증보험도 들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의무화라서 보증보험금 보증료를 내죠. 보증료율의 75%를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전세가가 비싸다고 해서 굳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아했던 부분이 현장에서 전세는 사실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1년입니다. 1년씩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일까요? 2년으로 하지 않아도 1년씩 가입을 해도 된다면 누가 2년을 가입할까요? 1년을 가입할까요? 2년을 가입할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1년씩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가실 때는 보증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셨던 거죠. 근데 이것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 임차인의 신용상 문제나 보증사고 이력 등이 발생을 하면서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보증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정책을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뭐 일선에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다 보니 조금 괴리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왜 전세를 2년 계약하는데 보증보험은 1년씩 들어주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심지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허그 전세 대출, 허그 전세 보증보험. 허그 전세 대출이라는 게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은행 내가 너한테 허그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줄 테니까 임차인한테 대출 내줘. 내가 보증서 끊어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그 조건이 되게 유해해요. 허그 전세 대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요새도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허그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책적으로 유효합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용 보지 않습니다.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됩니다. 오히려 연봉이 높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허그가 보증을 서주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내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준다는데 전세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중간에서 악용한 게 전세 사기이죠. 허그가 보증 서주니까 은행에선 대출 내줍니다. 대출 내주는데 안 받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책적으로 이제 허그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한 국가기금입니다. 말 그대로 국채 또는 국민의 혈세로 자금을 형성해서 보증보험 기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세 사고가 나면 결론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결국은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 세금을 사기꾼 주머니에 쏙쏙쏙 넣어주고 있었던 거지요. 전세 대출 좀 무분별하게 내주지 마라. 임차인의 신용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임대인의 신용,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의 능력을 보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아니면 차라리 간섭하지 마라.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대출 내줄 수 있게 간섭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그 전세 대출 선심성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전부 다 사고 난 거 국민 혈세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청년들이 전부 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세금으로. 신용도, 연봉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여부도 보지 않고 그냥 대출을 내줍니다. 근데 연봉이 오히려 높으셔.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 신용도 너무 좋아. DTI, 이제 대출 상환 능력이죠. 내가 받는 월급 대비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DTI도 너무 완벽해. 이런 사람들은 허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 더 좋은 이율로 더 좋은 대출을 내줘야 되는데 신용도 보지 않고 나이만 젊으면 내주는 대출을 만들어 놓고 전세 사기꾼만 탓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사기꾼이란 존재합니다. 맘먹고 사기 쳐먹겠다는데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이게 전세에만 국한된 게 사기꾼의 행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모든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분들에게 전부 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왜 꼭 전세대출 사기에만 국한돼서 피해를 보상해 주고 계십니까? 허그에서 전세대출 내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대출을 80%까지 내주시는 게 말이 되나? LTV, 건물을 내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서울에서 지금 몇 프로 내주고 있습니까? 많아야 60%입니다. 근데 전세대출은 80%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데도 60%, 50% 내주는데 담보 없이 신용도 보지 않고 80%까지 대출을 내주고 있는 허그의 이 상태.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대출 무조건 내줘 은행. 이런데 사기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세가 사실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됐죠.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죠. 갭전세, 갭투자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돌려막기가 가능했어요. 전세가 이자도 싸고 전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내가 돈을 전세를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전세금을 조금 더 받으면서 다시 전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재미진 투자 방식인 거죠. 근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사실 월세를 사나 전세를 사나 특별히 그렇게 차이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율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들어야만 전세를 들어갈 만한 그런 전세 사기들이 생겨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의 126%까지 전세금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돌려막기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뇌관이 빵빵 터지기 시작한 거죠. 전세 사기 플러스 전세 갭 투자에 뇌관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맞습니다. 공시지가 내려서 전세가 너무 폭등한 전세가 조절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내리면서 전세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임대인들이 돌려막기조차도 하지 못해서 결국은 피해는 누가 받느냐? 임대인은 그거 전세로 떠받치고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피해를 봅니다. 갭투자자들은 파산 신청해버리면 그만인데요. 임차인들은 어쩝니까? 사실 괘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전세라는 제도를 임차인분들도 활용하신 게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신 것도 맞고 갭투자 하시는 분들도 전세를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세를 주면서 그것도 전세가가 오르니까 투자처로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뭐 합이 맞았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세라는 게 생긴 건데요. 여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사기꾼을 양산을 했고 그거의 가장 큰 주범이 저는 보증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도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이제 허그 보증보험 때문에 전세금이 폭등을 했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메꿉니까? 사기꾼이 전세 시장에만 존재합니까? 다른 사기 피해자들 분도 보상해 주실 겁니까? 허그 기금이 국가의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돈 없으면 임대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돈 없으면 전세 살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세 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임차인분들도 피해자가 되었고 임대인들도 선량하신 임대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선량하신 임대인분들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금 돌려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양쪽 다 한쪽은 사기꾼, 한쪽은 피해자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없애십시오. 전세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돈 없으면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펼치시는 게 전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갭 투자해서 돈 못 돌려주는 걸 쌤통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돈을 못 받는 임차인들이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인들도 안타깝지만 그 돈을 못 받는 임차인분들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사실 분양에서는요, 분양 계약서는 중개사가 아니어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분양 계약서를 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업자들이 작성을 한다라는 게 되게 큰 법적인 허점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다. 저는 그래서 분양 계약서조차도 중개인을 끼지 않고서는 절대로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선분양, 청약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겠죠. 이제 청약을 통해서 시행사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분양, 그러니까 이런 동시 진행이나 이런 후분양의 이런 작은 빌라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인증되지 않은 건축업자 또는 중간에 낀 분양 대행사가 매매인과 직접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믿고 계약을 합니까? 매매인분들은, 투자자분들은요.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서 전세를 맞추는 이런 방식이 생겨난 겁니다. 매수자분들도 멍청하지 않으시거든요. 분양계약서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컨설팅 업체들도 이런 가짜 임대인을 내세웠던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세 계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임대인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국세지망세 체납 요청해도 예전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선순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증사고 이력 허구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가능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요청하면 유난스럽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사태가 예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 전부터 불안불안했다고 저희는 일선에서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없어져야 할 제도인가요? 저는 사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의 이 고금리 시대에서는 전세는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요? 요새 현장에서도 반전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반전세, 그리고 월세 시장으로 완전 전환되었습니다. 예전의 비중이 전세 9, 월세 1이었다면 이제는 월세 8, 전세 2 정도의 비중으로 완전 전환되었습니다. 임대인분들도 이제는 임대하실 분들만 임대하신다는 의미이시고요. 임차인분들도 월세 내실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들만 월세 내시고 들어가시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세라는 개념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내가 1억을 갖고 있지만 3억의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전세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대출 받아서. 임대인들만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규제를 하신 정부의 정책이 저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허그 전세 대출, 전세 사기의 원흉이다.
라는 타이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기사화되고 있고요. 2년 전, 3년 전부터 저희들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실 느끼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정책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 사실 근데 이게 사후 정책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중개사에게 권한을 좀 지워 주십시오. 계약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선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기꾼이요, 중개사를 믿지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분야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사기꾼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 사기꾼을 방지하는 것은 정직한 그 90% 대부분의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개사분들도 믿어주시고요. 저희도 중개사고가 나면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서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지 않은 중개사는 중개사고를 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생각해 주시면서 중개사, 좋은 중개사 판별법 제가 올린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